수능을 준비하면 대입이 편해져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전주 전일고등학교 교사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4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이해, 그 다음에 수시 모집과 수능, 정시 모집과 수능, 그리고 효율적인 수능 지도 방안이라는 4개 챕터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이해와 수시 모집과 수능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수능 점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입니다. 성적 통지표를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라는 3개의 영역으로 산출이 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등급이라는 영역으로만 산출이 됩니다. 이 이유는 상대평가이냐 절대평가이냐 차이인데요. 국어하고 수학과 탐구는 상대평가로 출제되는 과목이고요. 한국사하고 영어하고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출제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등급만 산출이 되는 겁니다. 또한 수능 점수표, 성적 통지표에서 3개 영역으로 우리가 성적 통지표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 등급은 주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는 정시의 대학별 점수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정시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각 이 수시와 정시 요거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 먼저 수능 성적 통지표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점수 성적 통지표를 보시면 원점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걸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원점수를 미공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모든 과목들의 난이도를 전부 다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원점수를 활용했을 때 난이도가 쉬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과 난이도를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너무나 크게 유불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수능 성적 통지표에서는 원점수를 미공개하고 활용하지 않고요. 대신 이 각 과목별 난이도를 보정한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 서열 점수라고 하죠. 각 과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즉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난이도를 보정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수가 없이 바로 이 난이도를 각 과목별 난이도를 보정한 표준 점수를 산출해서 활용을 하는데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어나 수학에 100점을 맞았다, 원점수를. 그랬을 때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의 차이는 보통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을 100점 맞게 되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난이도가 쉬운 과목을 100점 맞으면 표준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그럼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어하고 수학에 원점수 100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130점대가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어하고 수학을 원점수를 100점을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140점대가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점수 대신 모든 수능 보는 과목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를 보정한 표준 점수를 수능 성적 통지표에서는 제공을 하고 요거를 바로 대입해서 활용합니다. 세 번째로 백분위인데요. 백분위는 수능을 본 전체 수험생 중에서 특정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특정 점수 84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이번 수능에서 84점보다 수학 영역에서 84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96%였어요. 그러면 84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96%면 84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4%밖에 안 되는 거죠.
매우 높은 성적인 거죠. 그래서 이 100분위는 특정 점수, 뭐 84점, 90점, 뭐 70점이라는 특정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요거는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상대적인 위치를.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 2,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학력평가 성적 통지표나 수능 성적 통지표에서 각 영역별 100분위 또는 상대평가를 한 평균 100분위를 가지고 그 학생의 그 시험 본 학생의 전체 수험생 중에서 이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이 100분위를 갖고 상담을 많이 하시죠. 보통 우리가 100분위 90%다. 평균 100분위가 국수탐 100분위가 평균 90%다라는 얘기면 그 시험을 본 전체 수험생의 90%는 이 학생보다 시험을 못 본 거고 10%만 시험을 잘 본 거니까 매우 100분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100분위는 우리가 그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을 본 전체 수험생 중에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좋은 그러한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등급인데요. 등급은 과목별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9단계로 9등급으로 산출을 합니다. 9등급으로. 그래서 각 등급별 비율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1등급은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에서부터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4%까지를 1등급. 그리고 2등급은 1등급 4%를 제외한 그 다음 순위부터 1등급 다음 순위부터 7%까지를 누적해서 2등급. 3등급은 2등급을 제외한 누적해서 그 다음 성적대까지 12%까지를 3등급. 4등급은 3등급을 제외한 그 다음에 누적해서 17%까지를 4등급. 그 다음에 5등급은 4등급을 제외한 누적해서 20%까지를 5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 7, 8, 9등급은 역으로 17%, 12%, 7%, 4%죠. 그래서 총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평가 과목인데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총 9단계로 등급을 산출하고요. 이 등급은 주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수능 출제 영역 및 평가 방식은 2022 통합수능 개편으로 이미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정리만 하고 가겠는데요.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 문학을 보고 선택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수학은 공통으로 수원수투,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중 선택 하나고요. 영어는 영어 원투, 한국사, 그다음에 사회하고 과학 탐구는 총 17개 과목 중에서 영역별 구분 없이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제2외국어와 한문은 9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고요. 이 중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 그다음에 영어와 한국사와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실시가 됩니다. 대부분의 수능 시험 출제 범위의 80% 이상, 우리가 수능으로 보는 과목의 대부분 80% 이상이 2학년 때까지 배우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의 학교 수업에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형 수능의 특징 국어하고 수학인데요. 국어하고 수학은 공통 과목이 75%가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이 25%가 출제가 됩니다. 성적 산출 방식은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인데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집단과 언어 매체를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은 둘 다 똑같이 독서하고 문학이에요. 그러면 화작과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점수를 조정해서 산출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선택의 유불리를 따지어서 이렇게 이러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 화법과 작문을 잘할 수 있는지 언어 매체를 잘할 수 있는지 또는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과 기하 중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데요. 최근 수능에서의 트렌드는 국어 영역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택자, 탐구는 과탐 선택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언어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상위 등급 비율이 월등히 많고요. 미적도 확률과 통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과탐은 사탐보다 난이도가 약간 어렵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약간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수능에서의 트렌드는 언어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 과탐 선택자가 많아지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입에서 이제 수능의 활용인데요.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수능 성적표에서 등급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점수하고 백분위는 정시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그냥 활용되는 게 아니라 반영 지표로 표준점수나 또는 백분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각각의 영역의 반영 비율, 그 다음에 탐구의 변환 표준점수 반영 여부, 그 다음에 가산점 여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적용을 시켜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대학별 산출 방식에 따른 환산 점수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시에서의 활용되는 사례와 정시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되는 사례인데요. 2025년도 연세대학교 추천형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겠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원, 탐투 해서 두 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국어, 수학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은 미적과 기하고요. 반드시 영어, 과탐 1, 2, 이 중 두 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그리고 반드시 수학은 필수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즉 이 말은 연세대학교 추천 전형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지만이 합격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역으로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불합격 처리가 돼서 절대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격 조건을 통과한 학생들만 실질적으로 합격 대상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수능 최저를 통과하게 되면 합격 대상자 후보 순위에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합격한다고 볼 수는 없어도.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조금 성균관대학교 좀 특이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육학과의 합격 사례에 내신이 4.9등급 정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또 올해 대학교 1학년에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에서도 심리학과인 것 같아요. 한 3.0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정시에서의 수능 성적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그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계열인데요.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은요, 정시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용 지표와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 가산점이 다 영향을 주는데요. 성대 인문계열은 표준 점수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탐구는 변환 표준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 35%, 수학 35%, 그다음에 탐구는 2개가 들어가고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산점까지 해서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데요. 위에 두 학생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A 학생의 단순 표점의 합은 380점. B 학생의 단순 표점의 합은 384점이죠. 단순 표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B 학생이 A 학생보다 높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 표점으로 정시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즉 영역별 반영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학 방식의 반영 비율이 들어가고, 또 이 성균관대는 특히나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 영역에 변환 표준을 반영하는데, 변환 표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변환 표준은요, 이 자기가 선택한 탐구 과목의 이 백분위를 가지고 다시 산출한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분위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다시 산출해서 만든 게 바로 변환 표준 점수죠.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까지 반영을 했더니 오히려 A 학생이 이 성대 방식의 대학 환산 점수에서는 750.56으로 B 학생보다 자그마한 B 학생 745.26보다 5점 이상 환산 점수가 높죠. 당연히 A 학생이 합격할 것이고 B 학생은 떨어질 겁니다. 이처럼 정시에서는 단순 표점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어떤 걸 활용하느냐, 표준 점수 100분위로 어떤 걸 활용하느냐, 활용 지표를 뭘로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각 영역별 반영 비율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변환 표준을 반영하느냐, 가산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높은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인데 서울여대 화학생명과학부인데요. 이 서울여대는 백분위를 활용합니다. 활용지표로. 그리고 4개 영역을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수 영역을 선택 반영해요. 몇 개를? 3개를.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탐구 중에서 가장 잘 본 영역 3개를 반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두 학생을 예를 들었는데요. A 학생의 단순 백분위가 208, B 학생은 단순 백분위가 220이에요. 오히려 B 학생이 백분위가 월등히 높죠. 그런데 이 서울여대 방식으로 3개 영역만 반영을 하면 A 학생은 수학의 백분위와 탐구 하나 들어가니까 탐구 하나의 백분위, 그 다음에 영어가 들어갑니다. B 학생도 마찬가지로 수학 백분위와 탐구 하나 백분위와 영어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대학 방식으로 산출을 했더니 오히려 백분위가 낮은 A 학생이 백분위가 높은 B 학생보다 대학별 환산 점수에는 더 높게 나왔어요. 4점이나. 그 이유는 바로 영어 등급별 점수에서 실질적으로 이 서울여대는 1등급과 3등급의 등급별 차이가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A 학생이 B 학생보다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에서는 더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시에서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환산 점수를 산출을 해서 그 모집 단위 내에 내가 석차가 높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의 그럼 과연 수능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미 앞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이 수능 최저 기준이 영향을 주는데 과연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는 전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또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인데 각각의 전형에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이 수시 전형인데요.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경희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죠. 자, 그런데 경희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의 선발 원칙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충족자는 입학 전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무조건 불합격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게 되면 후보 순위가 되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인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먼저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서울 15개 대학에서의 최저 학력 기준 적용 비율을 전형별로 봤더니 교과 전형에서는 올해 2025년도에 79.7%, 종합에서는 27.1%, 논술에서는 84.2%로 전체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54% 이상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돼요. 많이 적용되죠. 또 다른 전형보다는 특히나 이 교과 전형으로 갈수록 수능 최저 기준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 대학인 전북대학하고 전남대학에서의 교과 전형에서요 수능 최저 적용 인원 비율을 보면 88.1%예요. 그리고 아까 앞서 본 서울 15개 대학은 79.7%, 광주 전남 소재 대학이 29.4%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수도권 상위권 대학의 자그마치 82%가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전년도에 적용이 안 되다가 올해 적용되는 대학도 추가로 있죠. 연대와 한양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됐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도요.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서울시립대, 포스텍, 한양대 추천 전형이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종합에서 없다가 올해 수능 최저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했죠. 점점 종합에서도 확대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데 허들이다. 그래서 이 경희대학교를 보시면 2개 합 5등급 이내인데 탐구 2개 평균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 전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올해 전북대학교가 학과 모집에서 계열 모집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인문계열, 생활과학 계열부터 해갖고 자연과학 계열까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계열은 2합 8. 그리고 국어교육, 영어교육, 간호학과만 2합 6.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는 2합 7인데 조건이 있죠. 반드시 수학 3등급 이내. 그리고 수학을 필수로 반영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과학교육학부는 2합 10으로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과학만 반영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의학과부터 의학과지 메디칼학과의 수능 최저 기준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은 수시 성공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서울 중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2등급 2개나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서울 중상위권 대학이라면 중위권 대학이라면 3등급 2개 또는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만약에 상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2등급 3개 또는 2등급 2개, 3등급 하나. 또는 의학 계열을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1등급 3개 또는 1등급 2개, 2등급 하나 또는 2등급 2개, 1등급 하나 정도.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한다면 4등급 2개 정도를 반드시 마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실제 합격선이 달라진 사례를 좀 볼 텐데요.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볼게요.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표적인 교과 전형이고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있죠. 한양대가 고대보다 네임밸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격자 70% 내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건국대학교 경희대인데 건대가 경희대보다 네임밸류가 낮지만 건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경희대는 수능 최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대가 전체적으로 약간 합격자 70% 컷이 좀 높고 경희대는 더 낮은 성적대도 합격한 사례가 있죠. 바로 이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선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두 번째,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곧 합격인 사례도 있어요. 강원대학교 교과전형인데요. 정치외교부터 수학교육과까지 실질적인 경쟁률은 10대 1부터 20대 1까지 다양하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적용을 했을 때 경쟁률은 10대 1이 4.6대 1, 11대 1이 5.4대 1, 이렇게 또는 21대 1이 6대 1로 매우 경쟁률이 낮아지죠. 여기에다가 다시 충원 합격자, 즉 후보 순위, 충원 합격까지 포함을 했을 때의 경쟁률을 보면 매우 경쟁률이 낮아지고요. 여기 수학과하고 물리학과를 보시면 실질 경쟁률이 1대 1밖에 안 돼서 여기는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거의 합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에서도 실제 중대 의학학부가 논술 전형이 169.6대 1이었어요. 근데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실질 경쟁률은 14.3대 1로 낮아지죠. 즉 논술 전형에서도 결국은 최저 기준 통과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경쟁률이 낮고 그다음에 논술을 잘 보게 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가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화두가 의대의 모집 인원의 순증입니다. 약 1,500명 이상의 순증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호남권 의대도 선발 인원이 교과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와 2025년에 선발 인원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4년도에 원광대학교는 지역 인재로 45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102명, 전남대는 94명에서 130명, 전북대는 89명에서 111명, 조선대는 75명에서 100명으로 자그만치 303명에서 올해 143명으로 140명 이상이 지역인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즉 지역인재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예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절호의 기회고요. 반드시 올해 적극적으로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원광대학교가 57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전남대학교도 36명으로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원광대학교를 보면 원래 원광대학교는 종합 전형으로만 지역인재 전형이 있었는데 33명 모집했는데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32명이나 전북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교과 전형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럼 과연 이 의대 정원 확대가 분명히 기회인 건 맞는데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수능이 관건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북대 지역인재의 수능 최저 기준은
사합 6 이내, 탐구 2개 평균이고요. 탐구는 절사를 해줍니다. 전북대 지역인재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삼합 6 이내, 탐구 하나, 수학 반드시 포함이고요. 교과전형은 삼합 5 이내이고요. 탐구 2개 평균이 들어가고 절사도 안 해주고 여기도 반드시 수학 포함입니다. 원광대학교는 수시 교과전형이 삼합 5 이내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해 원대 수시 교과전형은 혹시 내신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남대학교도 삼합 5 이내, 탐구 2개 평균. 조선대학교는 삼합 5 이내고 탐구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대 정원이 140명 이상 늘면서 기회는 맞지만 뭐가 우선이다?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수능 최저 충족률 사례, 전북대 지역인재 약학과 사례입니다.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 전북대 지역인재 약학과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전북대 지역인재 약학과가 수능 최저가 삼합 7입니다.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도수에서 표본 자료를 봤을 때 총 50%가 수능 최저를 통과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29라는 좋은 내신을 가졌지만 최저를 미충족해서 불합격한 학생이 있는 반면 1.62라는 좀 더 훨씬 더 안 좋은 내신이지만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한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사례는 전북대 지역인재 교과, 의예과 사례인데요. 이거는 2022년도 사례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북대 의예과 교과전형의 합격자 평균 내신이 1.51이었어요. 그런데 이 실제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합불 사례에서 1.92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합 6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추면 바로 좀 더 훨씬 더 안 좋은 내신에서도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의예과 모집인원이 확대된 상태에서 분명히 기회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된다면 의예과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 또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대입이 편해요 라고 하는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